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비록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살다 이런 일 처음 봤습니다. 미국이 미 7함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 동맹인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 대다수 주류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외교관을 키워내는 국립외교원 수장의 충격적인 반미의식이죠.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차관급인 특히 외교관 교육기관의 수장으로 있는지 이 사람을 임명을 하는 그 임명권자의 의식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저서를 냈죠.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 영원한 동맹이란 역설을 내는데 여기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한국은 주권국으로서 미국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국은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다.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합리적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가스라이팅은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무리에서 자주 발생한다. 한국은 오랜 시간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느라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됐고 이런 동맹 중독 상태를 극복하고 상호적 관계를 회복해야 건강한 한미관계를 만들 수 있다. 대북 강경책은 보수정부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과 같았다. 6.25 전쟁으로 한미동맹이 생겨난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맹의 축소 또는 해체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유연화 또는 더 나아가 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 있다. 자, 이거 아주 그냥 우리 대한민국 말로 적어 놨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주장하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국은 일방적인 한미관계에 초래된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어떤 그 강자가 약자를 계속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하면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학대를 받는 이 사람은 완전 사고가 단절이 돼가지고 계속 학대를 받으면서도 나는 당신이 필요해 라고 하는 헤헤 웃으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비유하자면 한국이 그런 상태가 돼 있다. 그러면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미군이 해방군이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것을 미국이 해방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령군으로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북조선의 시각이에요. 왜? 그들이 바로 조선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즉 해방하는, 그게 바로 공산화였죠. 그게 목표였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조선반도, 즉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을 점령군으로 간주해 왔었습니다. 이거 딱 북한이 하는 소리죠. 자, 드디어 이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이 21세기 들어와서 모든 정치학과에서 유행처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이 과목을 가르쳤어요. 왜? 이제 미국의 일강이 끝나고 중국이 급부상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런 유행처럼 번졌었는데 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결국은 동맹의 해체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려면은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즉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면은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바로 그 내용 그대로를 우리 한국말로 적은 겁니다. 북한말하고 한국말은 좀 다르니까. 아니 이런 자가 이 사람은 그 공무원 출신, 외교관 출신 아니에요. 선거 캠프 출신인데 이런 자가 2019년에 국립외교원 수장으로 가다 보니까 국립외교원에 있던 멀쩡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TV에서 저하고 같이 자주 출연했던 신범철 박사 아시죠? 지난 총선 때 천안에서 출마를 했다가 새벽 3시까지 이기고 있다가 정말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했던 그 사전선거 표를 깨면서 패배를 했던 그런 아쉬운 사람인데 국립외교원 교수였죠. 그런데 이런 자가 와서 압박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국립외교원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외교관을 양성하는 외교관에게 완전히 반미, 친북, 더 나아가서 종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이런 사상을 주입하고 그러지 않으면 점수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수장이 되었으니 이 어떻게 외교관계가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외교관 양성하라고 임명한 사람이 더 문제 아닙니까? 더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똑같으니까. 현 정권의 반미의식이 투영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에는 우리 언론과 우리 외교부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의 발표문 속에서 이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분석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놀랍습니다. 정의용이가 샤먼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하고 회담을 했죠. 거기에서 우리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가능한 조속히 채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측 문건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중국 측은 주장합니다.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한국과 5G, 빅데이터, 녹색경제, 인공지능, 즉 AI, 반도체 집적회로, 신에너지, 보건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고 그걸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5G, 빅데이터 이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아닙니까? 화웨이 제재를 하기 위해서 5G 그만해라. 지금 한국의 모 통신사가 중국제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죠. 그 사용하는 나라에게는 제재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국이 그동안 말해왔는데 우리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 FTA까지 해서 이걸 더 협력을 강화하겠다. 빅데이터. 중국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완전히 뭐 중국 인민들 전체,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 인구를 전부 다 감시하는 이 감시 체제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걸 뭐 하겠다는 겁니까? 녹색 경제, 인공지능, 신에너지 이런 거 지금 우리 전 국토가 정말 꼴보기 싫게 중국제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산업 이건 뭐 지금 코로나19 주범들하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양산의 친중 정치인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김두관이란 그런 자는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양산에다가 완전히 아파트 단지 한중간에다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정의용이가 샤먼에서 왕이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도 보셨습니까? 안 봤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건 공개된 내용입니다. 한국은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을 축하하며 수준 높은 교류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은 양측 간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감사한다. 양측은 공동으로 다자주의를 보호하고 지역 종합 경제 동반자 협정 조기 발효를 촉진하며 한국은 중국의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 협정 가입 제안을 환영한다. 중국은 2024년도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고 한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 자, 공산당 창단 100주년을 축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산당 창단을 100주년 축하한답니다. 자, 여기 배경사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당교 여기도 이제 중국 공산당 교육기관인데 당교에 가서 서로 협력하자고 하는 이런 건데 아니 민주당과 공산당이 협력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름만 민주당이고 사실은 공산당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그러면서 공동으로 다자주의를 보호한다. 다자주의가 바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그 말입니다. 한국은 공동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오역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학을 배운 사람이면 다 이렇게 그냥 해석합니다. 중국은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 협정 가입을 제안한다.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 그동안 태평양은 미국의 내해로 인식될 정도로 미국 태평양 함대와 7함대의 강력한 해군력 아래 미국이 완전히 그냥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바다였죠. 그런데 그걸 횡단하겠다 이거죠.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 한국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인권 문제, 위구르와 홍콩 문제 때문에 보이콧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지지한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이 샤먼에서의 정의용과
왕이의 이 회담을 보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저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국무부가 논평을 냈어요. 이것은 도전이다. 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최근 샤먼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중국이 우리의 안보와 번영, 가치에 가하는 도전과 우리가 이 경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중회담에서 중국의 제안은 도전이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외국의 선거 간섭과 부패 척결,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어 강화, 미래기술 생산과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월한 위치에서 중국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중회담에서 중국의 제안 도전이다. 중국의 제안 도전인데 한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라고 했으니까 한국도 지금 미국에 도전한다. 그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거 간섭과 부패 척결,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간섭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부패, 중국 정치인도 부패했고 한국 정치인도 부패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부패한 것은 그 부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으니까 그것은 인권 문제다. 그래서 부패의 척결,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어 강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사이버 공간에서 무자비한 공격 행위를 펼치고 있죠. 방어 강화, 그리고 미래기술, AI, 그리고 뭐 배터리 이런 여러 첨단 미래기술에서의 생산과 확보 분야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그리고 우월한 위치에서 한국과는 한국 영토 내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지금은 이 제도적으로 한국과 동맹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우월한 위치, 제도적인 우월한 위치, 그리고 실제적인 힘에서의 우월한 위치 등을 가지고 중국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중국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국 문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한다. 라고 선언했으니까 한국도 같이 해결해야 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권 보고서 기사는 많이 보셨을 테지만 그 인권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어 놓았는지 자세히 다 읽어보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뇌물수수와 부당이득,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기타 범죄로 기소되었다. 집권 여당 소속의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관련 재단을 만들고 재직기간 중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및 기금유형과 기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됐다. 여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은 차별과 사회적 학대 행위로 한국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고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의 수많은 성 관련 사건이 있었다.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여당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인권 보고서에 적시된 고위공직자 부패 혐의를 실명으로 다루는데 모두 여당 소속인 것은 특정 그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여느 나라처럼 한국에 부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형적인 사례를 택한 것이다. 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남용하는 짓이다.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관료의 부패는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부패 문제는 곧 인권의 문제다. 라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마지막 두 문장은 두 문단은 스캇 버스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바로 이 인권보고서를 집필하는데 총책임자였던 사람이 중앙일보의 질문에 답을 한 내용입니다. 참 놀랍죠. 조국, 윤미향 그리고 오거돈, 박원순 실명 다 거론하면서 이 부패 정말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부패 문제는 곧 인권의 문제다. 이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기조는 인권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이 부패는 인권 문제다. 그러면 한국도 바이든 정부가 해결해야 될 그런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권을 해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 정부를 인권 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이 한국 정부를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맹 문제에 있어서 지금 너무나
결다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더 완전히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 강경하게 한국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목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그 제목 너무나 충격적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있냐? 미국의 한반도 중국 문제 해결 작업은 바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입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했는데 미국은 4월 6일 현지 시각이죠. 4월 7일 우리 시각으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동맹국들과 진행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은 분명히 우리가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싶은 이슈다. 중국의 인권 침해 행위가 우려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공통된 접근은 우리뿐 아니라 동맹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과 관련해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해 공통된 우려를 정의하고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확실하게 재정립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장 위구르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 티벳 문제, 그리고 각종 소수민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중국은 인권 탄압 국가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기조는 인권 문제 해결이다. 그러면 저 인권 탄압 국가가 개최하는 평화의 상징인 이 올림픽, 이거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저 올림픽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이콧할 것이다. 이걸 지금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미국이 보이콧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들도 당시 이 자유진영 전부 다 모스크바 올림픽 안 갔습니다. 그리고 1984년 LA 올림픽 공산진영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또 보이콧했죠. 그리고는 이제 뭐 이런 상황 끝에 소련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보이콧이 그 올림픽 보이콧으로 인해서 소련이 망하는 단초가 됐는데 이 동계올림픽을 정말 미국이 보이콧을 할 것인지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역사가 선례가 있듯이 중국의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협조를 한다고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중국의 몰락에 같이 업어 타겠다고요? 미친 소리죠. 자, 그런데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이제 메인스트림 아주 주류 언론을 동원한 이 미 이너서클의 문 때리기입니다. 문 누군지 아시죠? 저기 그 밤에 뜨는 그 달은 아닙니다. 자, 블룸버그가 4월 6일 날 특집 기사를 냈는데 블룸버그가 어떤 회사냐? 바로 이 블룸버그의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경선 출마를 했었죠. 처음에 인기 몰이를 확 하다가 TV 토론에 가서 워낙 이 말을 못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기가 추락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죠.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 골수 언론이에요. 그 블룸버그가 세계적인 언론이죠. 그래서 이 블룸버그 기사를 받아 쓰는 국가들이 되게 많고 블룸버그의 기사는 전 세계 수천만 수억 명이 이 블룸버그 기사를 봅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때립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패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두 도시에서 여당의 패배는 공공고용을 늘리고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추진하려는 문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 것이며 집권 여당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선을 재편해야 한다는 경고가 던져질 것이다. 한국의 현 정권이 열세에 처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이 분노가 커졌으며 최근 불거진 LH 사태 역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번 선거는 여당 소속의 서울 부산시장이 성범죄 혐의에 직면했기 때문에 치러지는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지칭한 문 대통령이 곤란해질 판이다. 우리 대통령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했죠. 그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게 뭐 여성을 얼마나 존중한다라는 뭐 어떤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통령과 손을 잡고 가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이 공이 여직원을 성추행, 성폭행했다. 그리고 이미 다 알게 된 충남지사도
똑같은 여기는 더한 그런 성폭행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의 대통령은 페미니스트란다. 또 놀랍게도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들도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죠. 돌아서면 뒤통수 치죠. 입거 돌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깨알같이 문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이 정권이 수천 수억 명이 보는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의 정권은 아주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런 정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고용을 늘리고 더 많은 재정 지시를 추진한다.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이거? 딱 베네수엘라 하는 짓이죠. 그대로 하는 저 정권,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바꿔야 될, 심판해야 할 그런 정권으로 계속 이제 여론몰이를 만들어 나가고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미군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했습니다. 항해의 자유작전. 여러분들 항해의 자유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남중국해, 중국이 산호섬에다가 암초에다가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가지고 인공섬을 만들고 그걸 우리 영토다 라고 하고는 CBL이 영해를 선언하고 이 밖으로는, 이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마. 여기 이렇게 우리 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남중국해 전체는 우리 바다야. 남해 구단선. 이렇게 주장하는, 이걸 깨기 위해서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고 군함 보내고 여기에 동의해서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전부 군함 보내서 중국의 그 인공섬, 자기네들끼라고 주장하는 인공섬 그 CBL이 안으로 들어가서 군함을 스치듯이 지나가고, 여기는 니들 땅 아니야. 자, 지나가 어떡할래? 니들 땅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를 쏴라. 이 작전을 해왔던 게 항행의 자유고, 과거 카다피가, 리비아의 카다피가 이 리비아 앞에 트리폴리와 이 동쪽 끝의 이 큰 대도시 사이에 있는 큰 이 만이 있습니다. 시드라만. 이걸 우리 내해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무슨 소리야? 항행의 자유가 있어 라고 하고는 항공모함을 들이밀었던, 그렇게 해서 이제 1980년대 레이건 시대 때 카다피의 그 리비아 공군과 레이건의 미 항공모함에 출격한 F-14 전투기들이 공중전 벌이고 했던, 아마 그 뉴스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항행의 자유작전입니다. 항행의 자유작전 끝에 전투가 벌어졌던 게 리비아 때 80년대의 리비아 사건이고, 지금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행의 자유인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인데 국도라고 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서해 그 만제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서쪽에 국도라고 하는 섬. 자, 칠함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걸 제가 뒤늦게 찾았습니다. 칠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루가 대한민국의 국도 인근 해상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 찰스 드루함은 국도 주변 해역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으며, 이번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도한 직선 기선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상 인정받는 해양권과 항행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을 보장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서해에 중국하고 우리가 아직 그 이지 획정을 못했죠. 중국은 그 황하에서 내려온 퇴적물로 인해서 대륙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고, 우리 무슨 소리야, 절반씩 나눠 가져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우리가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만제도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항의했다, 주장했다. 한국에게, 한국의 과도한 직선기선 주장에 항의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칠함대 사령부가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어요. 한미동맹 70년 역사 동안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항의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언론에 나오지도 않죠. 왜?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이제
첫 번째 펀치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펀치가 아니고 거의 잽 수준으로만 날렸습니다. 왜냐? 여기에 참석한 이 찰스 드루가 바로 이 배입니다. 전투함이 아니고 지원함입니다. 군수지원함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더 사이가 나빠지면 전투함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는 더 사이가 나빠지면 항공모함을 보냅니다. 그게 미국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포와 미사일이 안 달린 전투함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미 해군의 군함입니다. 이걸 보내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했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재 외교적 관계가 어디까지 추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자, 중국의 속국을 자처한 이 한국에 대해서 정화작전 본격화되나요? 2+2 회담 때 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게 동맹이냐?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죠. 미국 군인들을 고립시켜놓고 씻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게 만들고 하고 있는 이 좌파 사회주의자들을 진을 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정부는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미루고 일부러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 힘들게 만들어 놓는 이게 동맹이냐? 동맹 아니죠. 자, 이제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한미동맹 하에서만 평생을 살아왔던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이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미국의 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우리는 한 번도 두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데 그 우리 거나 마찬가지였던 미국의 7함대가 우리 섬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정부에게 항해의 자유를 항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화작전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대통령 선거 남은 1년 동안 미국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정권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정말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힘들게 됐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시죠. 입거 돌뒤 좌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